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 북한이 김일성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삼성이 평양에 있고 현대자동차가 함흥에서 차를 뽑아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북한은 망할 이유보다 성공할 이유가 100배는 더 많았던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은 남한의 수십 배고 일본이 남겨둔 핵심 공장들은 죄다 북쪽에 있었거든요. 시작 전부터 북한은 우리보다 100m쯤 앞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결승선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주저앉았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부실 북한 몰락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북한 경제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볼 몰락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부터 가난했을 거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한반도의 산업 지도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전력 생산의 92%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화학공업은 82%, 광업은 8%가 북한 땅에 몰려 있었죠. 반면에 남한은 어떻습니까? 그저 쌀 농사나 짓던 빈털터리 농경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일제가 남겨둔 거대한 공장 굴뚝은 죄다 북한에 있었고 남한은 당장 밤에 켤 전구 하나도 북한에 구걸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까지도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현대화를 자랑할 때 우리 남한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나무 뿌리를 캐먹고 있었습니다.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떠나며 눈물을 흘리던 시절 북한은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하며 최첨단 기계들을 들여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압도적인 시작을 하고도 북한은 스스로 무너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1995년의 어느 겨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김일성은 한 연설에서 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내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앞으로 70년 동안 수천만 명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을 재앙의 씨앗이 될 줄은 말이죠. 자, 여기서 옆집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닭도 내가 직접 키우고 식용유도 내가 직접 짜고 무도 내가 직접 재배하겠다. 남한테 일절 안 사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선택한 자립경제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서로 잘하는 걸 나눠서 하며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사우디는 기름을 팔고 호주는 철광석을 파는 식으로 말이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하겠다라며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뒷배가 되어주며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었으니까요. 1960년대 북한의 성장률은 매년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기적이라며 칭송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진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공짜로 준 기계와 기름으로 돌리는 시한부 경제였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부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경제의 모든 자원을 딱 한 곳에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군수산업입니다. 민간인들이 신을 신발을 만들 공장에서 총알을 만들고 아이들이 먹을 우유를 살 돈으로 탱크를 샀습니다.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그중 250만 원을 최신형 총과 방탄복을 사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은 굶고 집세는 밀리는데 집안에 무기만 가득한 꼴입니다. 이게 바로 1970년대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민들의 삶은 이미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남한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밖으로 나가자라며 수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발을 팔고 신발을 팔고 나중에는 철강과 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남한은 매일매일 강해졌지만 스스로 고립된 북한은 안에서부터 녹슬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한의 GDP가 드디어 북한을 추월한 겁니다. 북한 지도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며 무리한 승구수를 던집니다. 바로 대규모 차관 도입입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 특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으로 최첨단 설비를 들여왔으면 열심히 가동해서 물건을 팔아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돼도 돈 없다며 배를 째버린 겁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과 거래하지 않으려 했고
새로 들여온 기계들은 부품이 없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공장이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북한 경제는 서서히 숨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트랙터가 멈추고,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쉬고, 비료가 없어서 땅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방식대로 살자며 더 강력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혁신이 멈추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 주인이 없는 공장에서는 누구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공장 지배인들은 계획된 할당량만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물건이 망가지든 말든, 인민들이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짜 통계 숫자만 부풀려 보고 했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회. 그게 북한 경제의 민낯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진실은 1980년대에 벌어집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바로 1989년에 열린 세계 청년학생 축전입니다. 남한이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북한은 국가 예산의 1년치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이 축제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평양에 번쩍거리는 경기장을 짓고 고층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건 북한 경제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낸 광기였습니다. 축제가 끝나자마자 북한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국고는 바닥났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후원자였던 소련까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공짜 기름도 공짜 식량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남은 건 지옥 같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북한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전조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민들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립경제의 실체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북한으로 오던 기름줄이 뚝 끊겼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전기가 안 돌고, 전기가 없으니 기계가 멈췄습니다. 농장에서는 트랙터를 돌릴 수 없어 사람이 직접 소처럼 쟁기를 끌어야 했고, 비료 공장이 멈추니 땅은 척박해져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때 북한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루 두 끼만 먹자라는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국가가 인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인민들에게 굶주림을 견디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비극,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전역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방치되었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장터를 떠도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 중도 아닌데 단지 지도자의 잘못된 경제 선택 때문에 한 나라 인구의 10%가 굶어 죽은 겁니다. 여기서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박 사장님이 치킨집 메뉴판 가격을 1,000원으로 고정해놨는데 닭값은 10,000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박 사장님은 손해를 보기 싫어서 닭을 안 사오겠죠? 그럼 가게에는 닭이 없고 손님들은 굶게 됩니다. 북한의 배급제가 딱 이 꼴이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쌀 가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결국 국가 창고는 비었습니다. 매국만 믿고 기다리던 정직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무서운 법입니다. 국가가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으니 인민들이 직접 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자 변종인 장마당의 탄생입니다. 처음에는 몰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팔던 것이 나중에는 가전제품, 옷, 심지어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까지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국가의 계획이 아니라 이 장마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시장이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 시장이 커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머리가 굵어지면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화폐개혁을 단행해서 인민들이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이 대표적이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북한 주민들이 통곡하던 소리가 평양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북한 경제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는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방식만 옳다며 문을 닫고 있는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북한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위세를 떨칩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무기에만 쏟아부는 동안 인민들의 삶은 60년 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1960년대의 우위를 바탕으로 개방의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의 몰락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의 원리를 무시하고 고립을 자처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발로 찾던 그 수많은 기회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